지나가는 아기들만 봐도 속상해요. 안녕하세요. 바쁘게 살다 보니 늦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늦었지만 신혼생활을 즐기고 천천히 아기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결혼한 지 2년이 돼도 아기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조바심이나 병원을 찾은 순간부터 늦었다는 후회와 함께 지나가는 아기만 봐도 가슴이 쿵쿵 뛰고 진정이 되지 않아요. 교수님께서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상혁입니다. 저는 앞으로 기다림이란 여정을 시작하신 여러분들과 걱정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지나가시는 아이만 봐도 가슴이 뛰고 속상한 마음이 드신다고 했는데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정신적, 육체적 균형과 안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자극에 대하여 자신이 있던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에 저항하는 반응이라고 어렵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있다가 평안한 상태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는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보면 나는 왜 아기를 바로 갖지 못할까?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아닐까? 이런 식의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기를 보는 것만 해도 혹은 임신한 부인을 보는 것만 해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단순히 가벼운 스트레스로만 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구에서는 보면은 암 환자만큼 굉장한 심리적 불안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난임 환자분들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암 환자만큼 스트레스를 크게 많이 받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암 환자 같은 경우도 잘 극복하면 좋아지듯이 이 어려운 부분을 잘 극복을 해내면은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극복해서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것이 난임 환자한테 임신을 하게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나오면서 우리가 생존을 위한 데는 좀 익숙하게 되지만 당장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기능, 소화 기능이나 생식 기능 같은 것들은 많이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그냥 그 큰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난임 환자의 난임 극복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스트레스 관리를 난임 환자분들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난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걸까요? 아마 처음 경험하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 난임 치료 과정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많이 발생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주변의 관계의 변화도 오고요.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호르몬 변화 때문에 힘들고 또 비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사회생활도 난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시간 관리 등 해서 전반적인 생활 계획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집을 사거나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휴가 계획을 세우는 것 등이 다 이제 임신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또 난임의 스트레스는 누적이 많이 됩니다. 처음에는 임신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길 바라고 이후 치료 과정이 진행되면서 수차례 시도 후에는 점점 약간 좀 포기하게 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뭐 입양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가 뭐 대리모까지 고려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건 극단적인 경우긴 합니다만은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할수록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또 이런 과정에서 또 상실과 슬픔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 이번엔 임신된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임신이 아니었거나 또 어떤 경우는 유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얘기를 해봐야 또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얘기하기도 싫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도 됩니다.
대부분의 난임 치료는 또 호르몬을 이렇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막 조절을 하게 되니까 정서적인 불안정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심적으로 복잡한 상태에서 생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는 어떤 스트레스 극복을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도 많죠. 난임으로 인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잘 조절을 해가지고 남한테 티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컨트롤을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지는 현상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아니면 의학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를 많이 얻을 때마다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자로서, 여자로서 내가 부족함이 많았구나. 그리고 옛날에 막 내가 잘못한 것들,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이 나면서 죄책감이나 아니면은 자기 블레임, 그러니까 자기 고통을 주는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의 감정이 불편해져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인데요. 이런 것들이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질투를 느낄까?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왜 이렇게 남편한테 내가 이렇게 화를 낼까? 또 남편도 또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 못할까? 뭐 이래서 자꾸 미워지는 감정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걱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뒤처짐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이의 엄마가 되고 학부모회 활동을 하는 동안에 홀로 남겨질까 봐 좀 걱정이 되고, 친구들 간의 관심과 대화 주제가 아기와 아이들에 대한 것으로 바뀌어 가고, 또 어울리는 시간이나 관심이 좀 줄어감에 따라서 사회생활의 변화가 막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처질까 봐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들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또 뒤늦게 임신을 한다 하더라도 친구들의 자녀랑 또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형제 자매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부모님의 관심도 난임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전만큼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갖고 있다면은 친구나 형제 자매의 임신이 당신에게는 좀 고통스러울 수 있죠. 두 번째는 내 가치가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합니다. 난임 문제는 흔히 존재하는 일이고, 난임이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임신이 자꾸 안 되면 자존감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여성성, 남성성 이런 데서 자존감의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임신을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아니면 나는 아기를 갖게 하지 못하는 그런 남자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나의 몸에 대해서 배신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할 거라는 공포감과 자책까지도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리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처벌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이것저것 내가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난임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던 간에 이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다가도 긴장감이나 공포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관계가 이제 아기를 갖기 위한 일로 바뀌게 되고, 임신을 또 목표로 하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더 이상 즐겁지 않은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같은 걱정을 잘 공유하면은 서로 가까워서 부부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서로 맞지 않고 서로 피하게 되고 이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서 이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생기죠. 사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주 먼 그 미래까지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미 아이가 없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없는 중년의 삶이라든지 손주가 없는 노년의 삶을 걱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걱정이 정상적이고 이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현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난임이 스트레스가 많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점점 더 이런 걱정들로 번지게 되고, 이 걱정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전혀 정신이 좀 없는 상태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걱정을 잘 조절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상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 명상이라고 하면 대개는 그냥 우리 산에나 뭐 아니면은 절이나 아니면은 뭐 공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있는 오래된 그런 명상법만 생각하기 쉬운데 요새는 아주 쉽고 아주 편리하면서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명상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명상을 우리가 마인드풀니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마인드풀니스의 방법은 지금 현재를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마인드풀니스라는 용어는 우리가 미국의 보스턴에서 존 카바틴이라는 박사님이 의료로 명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는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현재에 집중을 하는 건데요. 현재의 소리일 수도 있고 또 현재의 호흡일 수도 있고 현재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우리가 주의를 집중을 하되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면 그 생각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다시 현재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재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그 가슴이 떨리고 또 호흡도 불안정해지고 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현재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스트레스 완화나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아주 편안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 연습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훈련하면서 평온함을 느끼고 스스로를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임신 성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에서 요새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우리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동 조종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운전을 하고 오면은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운전을 해서 집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 내가 운전을 하는데 왼쪽으로 틀어라, 오른쪽으로 틀어라 이런 것들을 집중하지 않고 사실은 그냥 내가 자동적으로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동 조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항상 자기 나름대로의 패턴대로 막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배우자랑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기면 내 탓을 하던 습관이 있던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자동 조종을 해서 다 내 탓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보면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났을 때 계속 내 탓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패턴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내가 조종을 하면서 내 탓이구나, 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하던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동 조종을 깨닫고 그 자동 조종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현재에 집중하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마인드풀니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체적으로도 막 가슴이 뛰고 호흡이 빨라지고 그러면 걱정이 많아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심장에 내가 이상이 있나? 내가 몸에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나는 건데 이런 것들도 다 내가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이고 내가 자동 조종을 하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닫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풀니스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배울 땐 제일 먼저 하는 명상이 우리가 견과류를 이용한 명상입니다. 집에 있는 약간 건강에 좋은 먹을 거를 가지고 해보시면 됩니다. 먹는다는 거는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이게 이러니 저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하는 대표적인 자동적인 행동입니다. 자동 조종을 하고 있는 행동 중 하나죠.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에 집중하지 우리가 밥을 먹는 거에 집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견과류 명상 같은 먹기 명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 명상은 간단히 명상 훈련으로 단순한 행동에 천천히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먹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먹을 때 하나하나 이거 세상에서 처음 본 것처럼 같이 봐봐라. 이렇게 하면은 보다 보면은 호두에 이렇게 이런 자세한 것들이 있었구나. 우리 건포도에도 이런 주름이 많았구나. 이런 질감이 있었구나. 이런 거 우리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딴 생각도 나게 되고 내가 약간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하던 자책을 많이 하던 사람은 나는 이렇게 잘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들 수도 있고 이거 왜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아주 별로 의미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패턴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이 나게 되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다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집중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는 명상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면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명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명상 전 아몬드, 땅콩, 호두, 건포도 등을 하나씩 준비해 주십시오. 이제 이 견과류에 집중해 봅시다. 집중하면서 전에는 이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우주에서 잠시 지구로 왔고 평생 한 번도 이것을 본 적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견과류 하나를 당신의 왼쪽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이것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이것을 평생 처음 보는 물체인 것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바라보십시오. 오른쪽 손가락으로 이것을 뒤집어 보십시오. 오른쪽 손의 손끝으로 질감을 느껴보십시오. 빛에 비추어 보면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그리고 움푹 들어간 주름을 살펴보십시오. 이것의 모든 부분을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탐색해 보십시오. 이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또는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또는 이런 건 정말 하고 싶지 않아 와 같이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아,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하고 더 판단하지 말고 다시 주의를 손바닥 위에 견과류로 되돌리십시오. 이제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견과류를 들어서 코 밑에 가져가 보십시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주의 깊게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견과류를 바라보십시오. 이제 천천히 견과류를 당신의 입가로 가져가십시오. 당신의 손과 팔이 어떻게 이것을 들고 움직이는지에 주목하면서 천천히 입안에 넣으십시오. 입 안에서 입에 생기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침이 고이는지를 느껴보면서 입 안에서 얼마나 견과류를 잘 받아들였는지에 주목합니다. 천천히 견과류를 씹어보면서 배어나오는 맛에 주목해 보십시오. 견과류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주목하면서 천천히 씹어 보십시오. 자, 이제 삼킬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삼키기 전에 견과류를 삼키려는 의도를 먼저 느끼고
이에 주목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견과류를 삼킬 때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차례로 살펴보십시오. 견과류가 식도를 따라 위로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몸이 이제 정확히 한 알의 견과류만큼 더 무거워진 것을 느껴보십시오.